장군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모문령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문령에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상태가 의지감성사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몸에서 의지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혼에서 감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영에서 사고가 나온다. 의지감성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모문령의 존재 상태를 흔히들 장군겜이라고 해요. 몸은 잠자듯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혼은 꿈꾸듯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겜이라고 하는 세 상태가 실은 몸, 혼,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의지적 행위라고 돼 있고, 요 느끼는 삶, 그러니까 영어로는 요걸 will, 요걸 feel, 요거를 think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nk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의지 감성 사고, 이 feel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think를 사고라고 번역을 하고, will을 의지라고 번역하니까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시다시피 요놈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잠자는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잠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하죠. 뭔가를 하고 있죠. 기초대사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호흡도 하고 있고, 오장육부도 뛰고 있죠. 근데 이거는 수위 운동이 아니고 불수위 운동이잖아. 내가 의식하고 자각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운동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운동, 그런 걸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발도르프 의지를 지구력, 인내력, 어떤 강인한 어떤 집중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무의식적인 것 대표적인 게 유전자, 물리 구성에서는 유전자, 어떤 혼 이상의 구성에서는 카르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대사 과정들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죠. 기초 대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유전자에서, 종적 유전자에서 가지고 온 거죠. 종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의지라고 하는 거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무자각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자각하지 않고 의식적 자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반의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건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뭐든지 액트가 일어나는 건 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액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신경을 따라서 피가 신경 안에 있는 정보를 돌리는 것도 액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소화 과정도 액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도 다 무자각으로 일어나잖아. 지금 나의 세포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장 속에, 내 췌장 속에, 초장 속에 바이러스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몇 발자국 걷기만 하더라도 내 뼈들, 신경들, 피, 근육들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협응을 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영양소들이 막 이리저리 배치가 되고, 적혈구, 백혈구들이 싸우고, 이 몸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뭐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어디가 불편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골반이 털어져 있으면 걸음걸이를 통해 가지고 아픈 데를 보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디에 두통이 있으면 이 두통에 대한 본능적 보상으로 어떤 특정한 버릇이 생긴다든가. 그죠? 인간의 습관적인 행위들은 전부 자기도 모르는 특정한 생리적 불균형에 대한 보상행위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이 나도 모르게, 이걸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부분은 잠자고 있는 상태하고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깨어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모르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손짓발짓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습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저의 제스처라든가 저의 눈 깜빡임의 어떤 빈도라든가 이게 습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은 무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물리적인 잠만 생각하시지 말고 무자각인 상태, 일체를 잠의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깨어있는 상태 안에서도 실은 따라서 장꿈깸이 늘 공존하는 거죠. 우리가 잠이 들어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잠의 비율이 높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꿈의 영향이 있어요. 그죠? 꿈 꾸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영도 움직여요. 다만 얘 비중이 큰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꿈의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꿈의 비중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꿈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필에 해당하는 작용도율, 이게 혼이거든요. 모몬형의 혼에 해당하는 거. 우리 현재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혼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건 그냥 감정하고 논리예요. 감정과 논리의 영향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고 있다는 거고, 깨어있는 거는 깨달은 자만 가능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얘의 간접적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인식 행위들을 하기는 하나, 그것은 간접적 영향이지 이 자체는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꿈깸이 구성이 된다. 따라서 이 장꿈깸이라고 하는 것만 예를 하더라도 우리가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 감성 사고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오류는 안 저지르게 돼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는 무자각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장꿈깸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이론적으로 사물을 관절 명상적으로 유기이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신지아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과 목적 이런 거 끼우지 않고 사물이 말을 끌어오게끔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 이게 깸 상태입니다. 자연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 그 자체는 잘 경험을 못하죠. 다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고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꿈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그거를 우리는 논리라고 하는 거, 개념 논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러한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다 가지고 있네. 이 책은 많이 팔립니다. 제일 나쁜 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정말 1년간 애를 써가지고 자유의 철학을 드디어 얼마 전에 새로운 번역 초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좀 이제 문장에 대한 감수나 역주를 다는 과정을 좀 더하고 나면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자철이 새롭게 번역 출간되는 거죠. 그 다음은 제가 자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철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 다음 많이 보고 영향력이 크기로는 이 책이 사실은 자철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압도적으로 영향이 크고, 또한 번역도 그만큼 압도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인데 다음 판은 요겁니다. 이거를 재번역 출간을 해내야만 하는데, 이 재번역 출간은 보시다시피 양이 있고 볼륨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걸리는 게 아니라서 한 단연간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라도 이해를 먼저 하자라는 차원에서 2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하나가 용어 해설집이고, 또 하나는 보편 인지학 Q&A 집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장마다 흔하게 일으키는 오해,
예를 들면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무수히 들어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보편 인지학 뭐 묻고 답하기 이런 컨셉의 이제 뭐 사전적인 책을 좀 내려고 하고 그건 뭐 금방 될 겁니다. 지금 인지학 용어 해설도 저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일종의 초벌인 셈인데 초벌은 나왔는데 마무리를 아직 깔끔하게 못했지만 하여튼 금년 안에는 어쨌든 저걸 마무리해서 출간을 하고 내년 안에는 Q&A를 출간을 하고 그 사이에 번역은 계속 진행을 하고 해서 한 3년 공사 내지는 4년 공사를 해서 이거를 재번역 출간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책 132페이지 앞에 소제목 적혀 있는데 보면 나와듯이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잠잔다. 이건 반의식적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완전히 깨어있다. 이게 의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슈타이너는 이제 이런 의미로 관조 명상적인 상태에서 자연이 걸어오는 말을 현상이 걸어오는 어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 그걸 깨어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간단히 말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당위적으로 맞아요. 늘 깨어 있어야죠. 늘 깨어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늘 깨어 있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오해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깨어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짝 긴장해 있거나, 바짝 긴장해 있거나, 이를테면 의식적으로 기억하거나, 이런 걸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과 긴장은 꿈이에요, 꿈. 여기서 말하는 꿈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감정과 논리가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긴장해서 바짝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특히 이제 발두르프 이 교육계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평소에 내가 유념하고 있는 어떤 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스케줄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한 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슈타이너적 맥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기억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강화하면서 그 잣대나 그 시각으로 사물을 분석하거나 아이를 관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근데 기질론을 공부했다. 그 기질론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애한테 꿰 맞추려고 할 때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꿈꾸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인지학에 대한 이해가 지금 충분치 못하고 체득이 안 돼 있고 이걸 내가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뜨듬뜨듬 이걸 모방하거나 뜨듬뜨듬 이거를 적용시키고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꿈꾸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미도 모르면서 모방하는 행위들을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한다고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슈타인은 그런 맥락을, 그거를 깨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상 그거는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긴 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의식하고 긴장하고 유념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깨임은 아니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관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매 순간마다 내 기분 감정이나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어져 있는 어떤 현상, 상태 그 자체를 명상관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로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해로운가, 유용한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나쁘게 하는가, 쾌, 불쾌. 일단 이걸로 떠나고, 이거에서 떠나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말하자면 까르마와의 연관성, 자연과 우주와의 연관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나까지 객관화시켜가지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적인 태도로 보려고 하겠죠. 신적인 태도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도 자아체인데, 이게 나라고 하는 용어가 의지감성사고, 이게 지금 발도르프계에서 오해가 큰 만큼이나 나라고 하는 용어가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슈타이너가 이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9단계 발달설에서는 의식혼 이상부터 이희라고 해요. 한마디로 영적인 자의식을 가진 사고하는 힘, 스피릿, 그걸 이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보여줬던 그 정신 상태. 그리스도한테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하나 얘기하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나는 나다. 그때 앞에 나오고 뒤에 나가 같나요 다르나요 하는 거예요. 니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받은 나는 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개체 자아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그 나가 앞에 거 반복인가 하는 거예요. 반복 아니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그 나는 지구기의 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자아체. 자, 제가 아까 인간의 정의가 이러하다면 지구의 상태에 따라 인간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을 정의했듯이 스피릿을 어느 시기에든지 영원 무한하게 이 세계의 운동 현상을 창조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면 토성기의 스피릿하고 태양계의 스피릿하고 달계의 스피릿, 지구계의 스피릿이 스피릿의 상태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릿도 상태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피릿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신은 고정불변의 뭐처럼 생각하는데 신은 영원하고 무한하지만 신이 고정불변은 아니다라는 거야. 영원 무한한 것은 맞는데 고정불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상태도 바뀐다는 거야. 만약에 근치제신 원치제물이 맞고 우리가 어떤 신의 피조물이 맞고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의 압축 재현물이 맞다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가 하면 나에 비추어서 상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고하게 됐는가? 나를 만든 신이 사고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고하게 됐지. 그러면 지금 신이 있다면 인간과 같은 이런, 자, 이 사고는 아까도 말했던 명상관조적 상태의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사고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통합해서 감각으로는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유기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창조하는 힘인 신성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과 인간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신의 증명이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에 뭐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 깨매 상태가 하여튼 그런 상태다. 그거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뭘 하려고 지금 신하고 인간하고 같다 그랬는데 말하는 사이에 또 까먹었다. 깨어있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건 그것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어쨌든 신적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개념. 나는 나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세요? 지금 나는 나다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깨어있지 않아. 다 잠자고 있어 지금.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았어. 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깨어있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자, 다시 이제 깼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나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나예요. 뒤에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했던 그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했던 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인격자한테 주어지는 명칭이 아니란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대 그 요르단 지역에 아주 흔해 빠졌던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이에요. 당대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인명입니다. 인명.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인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인명이 아니고 특정한 신성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드라이브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충동.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제가 아까 진리를 향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영적 상승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이런 게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앞에는 인명이고 뒤에는 신성의 성격에 붙이는 개념이다.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인간 예수를 지칭하는 거죠. 뒤에 나다의 나는 그리스도 드라이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게 이 지구기에서 나타날 때는 자체라고 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그게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가 단순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근데 그거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천명을 했던, 이 의식은 한편으로 보면 신인 합일설이잖아요. 예. 니들이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 이 인간 개체가,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진 이 인간 개체가 사실은 신성하고 합일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천명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천명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나, 독일어로는 이히, 영어로 I라고 표현되는 슈타이너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 그 나는 뒤에 있는 그리스도 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용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퍼스널리티 이거하고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거야. 내 에고, 내 주체성, 나의 욕망, 나의 개성, 이런 거를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거하고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번역의 잘못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인디비주얼도 자아라고 번역, 개인이라고 번역하고 퍼스널리티도 개인이라고 번역하고 모든 아이는 전부 나라고 번역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해줘야 될. 지금도 번역 문제가 하나 걸리는데요. 그러면은 임펄스도 충동이라고 번역하고 드라이브도 충동으로 번역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임펄스.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드라이브를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충동이라고 안 하고 역동이라고 한다. 맞아요. 혼적이나 감성. 맞아요. 임펄스하고 구별해줘야죠. 구별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시비 거네. 일반 책에 충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번역어를 충동이라고 써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꿈꾸듯이 습관적으로 번역어 얘기가 나와서. 맞습니다. 정말 고맙게 잘 짚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구별하려고 애쓰는 과정, 이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별이 되죠. 확실하게 구별되죠. 나는 나다의 앞에 나 뒤에 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가 슈타이너가 어떤 경우에 개체 에고로서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역동으로서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지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구별 안 하면 큰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오해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속적으로 불안 강박에 의해서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마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해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180도 다른 상태, 180도 다른 상태. 그래서 제가 어제 명상을 곰곰이 생각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 180도 다른 거다. 곰곰이 생각하면 습관만 강화된다. 망상만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어가 용어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방향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이해 잘잘못으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말 중요합니다. 용어 어떻게든 고쳐야 됩니다. 했을 때 너 누군가는 그러더만 뭐 용어 때문에 제가 교사들이 현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건 네가 교사 안 해봐서 그렇지. 교사들은 용어 때문에 고통 안 받아. 누가 이러더라고. 애들이 시달켜서 고통받지. 자기가 고통받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용어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이미 잘못된 그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고, 전혀 지금 어떤 인지학이 요청하고 있는 과제를 의식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뭔 문제야? 편리대로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대로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거 쓰면 되지. 미안하지만 언어가 곧바로 의식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뭐 꼭 인지학 분야가 아니고 인간 삶의 전 분야에서 언어가 의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어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하고 개념어, 특히 학문적인 개념어하고는 완전히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개념어는 잘못 쓰면 그 이해 전체가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장군게임도 우리가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한 장군게임의 정의가 일상적인 정의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잠이라고 하는 건 무자각이란 뜻이고, 이 상태에서는 깸 반, 무자각 반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흐리멍텅한 거. 한마디로 깨어있는 상태 실제는 못 보면서 못 보지만 영향은 받고 있고, 완전히 무자각은 아니고 무자각적인 무자각적인 영향도 받고 있고, 그 영향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상태. 그 섞여있는 상태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적 영향이 크면 그건 좀 더 감정적이겠지. 요쪽 영향이 좀 더 크면 약간 논리적이겠지. 근데 감정적이든 논리적이든 어차피 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알문,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아니고 세계에 대한 흐릿한 상에 대한 은유적인 이해다라는 거예요. 모든 알문 은유적인 이해다. 거기까지가 이제 장군겜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매일매일 계속 되겠지만, 지금 책이 어차피 있으시니까, 예습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습을 꼭 해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책을 막, 문단별로 이렇게 막 나가야 돼서 부담스럽거든요. 읽어 오신 분들은 그냥 제가 중요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공부가 되는데, 안 읽어 오신 분들은 포인트 집어서 강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좀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직관적인 거다, 이거는 영감적인 거다, 이거는 형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상적인 식, 영감적인 식, 직관적인 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도 발그룹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해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선은 형상적인 식인데요. 형상적인 식은 말 그대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보니까 관조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어제 설명했잖아요. 혼이 보입니다 할 때. 전후 좌우 맥락이 유기론적으로 혼이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형상적 인식이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해요. 사실 형상적 인식만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영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가 있고 더 있단 말이야. 더 있어요. 형상적 인식만 하더라도 9단계로 나눴을 때는 인간의 의식 발달을 9단계로 보통 나눠가지고 여기 3단계, 여기 3단계, 여기 3단계라고 보통 그 신지학에도 좀 이따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감정에 치우친 인식을 감각혼이라 그러죠. 그 다음을 오성혼이라 그래요. 논리에 치우친 인식을.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통합하면서 영적인 대로 넘어가는 중간 매개의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를 의식혼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의식혼적 주체를 슈타이너는 특별히 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의식혼 주체의 특징은 감성이나 논리가 아니고 고도의 도덕성과 보편진리나 보편선에 대한 지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의식혼 주체가 영적 자아하고 구별할 수 없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단계의 첫 단계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의 첫 단계.
첫 단계에 가지게 되는 능력치가 형상적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 형상적 인식의 사례가 뭐냐? 슈타이너가 아카시아 연대기를 본 거. 그게 형상적 인식입니다. 내가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오이르트미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천사들의 움직임을 봤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형상적 인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상이 떠오른다는 거야.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적,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어떤 운동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형상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모카토금수 벨기운이 있고, 벨기운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무도 안 보이시죠? 예?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비유적이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이리트미를 예를 들면 오이리트미 천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듯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도 그 혼의 소재를 얘기하셨잖아요. 혼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 시각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상대방의 혼이 내 혼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나한테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거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예. 이제 혼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그게 되는 거죠. 상태에서 본다라는 말을 예, 맞아요. 우리가 자꾸 쓰니까 시각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시각적인 건 아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예.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는 것처럼, 혼이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지, 작동은 지금처럼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주변에 이거 오행의 별기운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내 상태로 그걸 느끼거든. 예. 이게 형상적 인식이에요. 이런 게 바로 형상적 인식입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말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요게 다가 아니고 그 윗단계 더 있다라는 거지. 분명히 9단계로 갈랐을 때는 형상적 인식이 영적 수준의 첫 단계에 나옵니다. 요거를 신지학 용어에서는, 특히 베단타 쪽에서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명사로 마나스라고 합니다. 마나스. 이런 능력을 획득한 존재를 마나스라고 해요. 요 다음 능력을 획득한 존재를 부띠라고 합니다. 이 다음 그 최상의 능력을 획득한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나스의 능력을 형상적 인식, 부띠의 능력을 영감적 인식, 영어로는 imagination, inspiration, 요거는 intuition이라고 해요. 직관적 인식. 요런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잠자는 데다가 직관을 갖다 놨어요. 꿈꾸는 데다가 영감을 갖다 놨어요. 얘들이 수준이 더 낮은 애들이잖아. 얘보다. 왜 이렇게 돼 있냐는 거야.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자, 첫날, 어제죠. 어제 얘기했던 거, 세상은 유기이론론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기이론론은 양극 대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양극 대칭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반드시 상승순환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자유의 철학에서 나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팔수록 내 무의식으로 내려갈수록 의식이 상승한다. 이것도 양극 대칭이죠. 예. 이것도 양극 대칭이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는 굉장한 인텔리겐차라고 생각했는데 내 밑에는 또라이가 숨어 있고 그 더 밑에 내려가면 동물이 한 마리 앉아 있고 더 밑에 내려가면 그냥 아주 아메바 같은 놈도 있고 나의 인텔리겐차적인 자존심으로 보기에는 꼴 보기 싫은 놈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의식이 상승한다는 거잖아. 어째 보면 역설이죠. 이 역설이 바로 양극 대칭의 상승순환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이 내려가는 건 태행이 아니다. 이 태행이 아닌. 그러면 인간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중간으로 놓고 만약에 이게 대칭이라면 한 칸 내려가면 한 칸 위에도 이게 있어야 똑같은 놈이 있어야 돼. 두 칸 내려가면 두 칸 위쪽에 같은 놈이 있어야 돼. 세 칸 내려가면 세 칸 위쪽에도 같은 놈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중앙으로 일단 설정을 한다면,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요 한 칸 밑에 보니까 아스트랄이 있잖아. 그러면 한 칸 위에 보니까 요 영적 자하고 의식혼을 묶은 거, 이거를 슈타이너는 아스트랄의 변형이다 그래요. 변형 아스트랄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건 변형 에테르다 그래요. 요 두 칸 밑에 에테르가 있잖아. 두 칸 위에 변형 에테르가 있는 거야. 이 변형이란 뜻은 뭐냐? I, 의식혼적인 I, 아까 말했던 나는 나다 할 때 그리스도 역동에 의해 가지고 역동을 발휘하고 있는 그 주체적 힘, 그 주체적 힘의 포섭이 돼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는 변형인 거죠. 그 변형이 일어난 아스트랄, 변형이 일어난 에테르, 변형이 일어난 물체, 그거를 영적 자아 생명력 영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가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잘 보세요. 애들이 요 지점이 보통 우리가 만나는 초급 과정의 아이들이거든요. 감각혼에 충실한 애들. 예. 저기 발도르코 초급 과정까지가 감각혼에 제일 충실하고 그 성향이 강한 아이들. 요때 아이들이 형성적인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야. 요때 아이들이. 그럼 그보다 더 나이 어린 애들은, 한 서너 살 배기 애들은 영감적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0세 1세 애들은 직관 덩어리라는 거야. 0, 1세 애들은 직관 덩어리입니다. 근데 요때 직관하고 요때 직관이 같을까요? 다르죠. 화학 변화가 일어난 직관이죠. 이쪽 직관은 그 그리스도 드라이브에 의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 직관이야. 직관은 직관인데 이미 변화된 직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은 같이 직관이라고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능력치는 완전히 다르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성인의 상태를 어린아이에 자주 비유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린이들이야말로 나의 친구다. 어린이가 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를 계속 띄우죠. 니체도 인간의 발달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낙타다 그래요. 낙타는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즉 삶이 주는 무게를 다 짊어지고 목적도 없이 그 불모지의 사막을 방황하는 인생들, 이건 낙타다. 그러면서 이제 낙타의 그 울음소리가 독일어로는 YA로 표기가 돼요. 야. 영어로는 yes잖아요. 그냥 음만 재치있게 따오자면 그냥 한마디로 yesman. 그 시대 제도가 시키는 대로. 예. 뭐 우리 시대로 치자면 공부 잘하고 수능 잘 봐가지고 저기 공무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거 제도가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이런 거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스 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게 이제 낙타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낙타가 아니야 하고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나의 세계를 내가 내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거야 하고 이 자아의 반항, 이 불쑥 일어선 상태를 사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예. 금발의 야수 사자인 인간들이 있다. 이 사자는 저기 백세 왕이잖아. 그러니까 다른데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모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자기 독립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정신, 이걸 사자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사자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예, 사자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많은 범죄자들은 사자가 아니에요. 폭력적이거나 테러리스트, 그건 사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범죄자들도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거잖아.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애들 중에서 좀 더 영리한 놈과 약간 좀 투박한 애들의 싸움인 거지. 목표 지점이 똑같으면 같은 차원인 거예요. 다 낙타야, 다 낙타. 하나는 좀 삐리한 낙타고, 하나는 좀 순종하는 낙타고. 낙타이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사자는 자기 세계를 자기가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이 사자의 인격적인 상을 사자와 어린이 사이에 가교를 놓는 인격적 상을 니체는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초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건 자, 또 광고 9월달 월 세미나가 니체와 슈타이너 그리고 니체 스토리는 진짜 무협지처럼 재밌습니다. 니체가 인간을 따라 들어가는 이 어떤 추적 과정이 너무나 인간의 어떤 심리를 잘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 강의는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일종의 눈이 한번 트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강의가 될 테니까 월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니체도 사자보다 한 단계 위를 어린이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로. 그러면서, 왜 어린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운명적인 조건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고, 이 모든 운명적 조건들, 주어진 상황들조차도 하나의 어린애의 본성이 노는 거니까, 놀잇감으로 이해하고, 호기심과 놀이 의욕을 발동해가지고, 한마디로 고통도 즐길 수 있는 존재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적인 고통조차도 하나의 놀이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인간. 고통과 씨름하는 것도 삶의 유의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인간. 이런 인간상의 어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의 어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어린이는 성인이나 어린이랑 똑같은 거죠. 성인의 내용으로서 어린이적 상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린이하고 성인이 근데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쪽 직관이 어린이의 직관이라면 요쪽 직관은 성인의 직관인 거죠. 직관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르다. 그래서 왜 이게 더 수준 낮은 건데 왜 이게 붙어 있냐?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혹은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요걸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파우스트 얘기가 좀 나옵니다. 파우스트 얘기는 요런 맥락입니다. 자, 150페이지, 책이 있으신 분들은 1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회전 방향성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1, 2, 3 순서를 숫자를 붙여놨잖아요. 이 순서대로라는 거잖아. 회전 방향성이 오른쪽이잖아. 회전 방향성이 오른쪽이죠. 그러면 의지부터 시작하자면 잠부터 시작하자면 잠, 깸, 감성 이렇게 되죠. 잠, 깸, 꿈 이렇게 되죠. 그죠? 잠, 꿈, 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분명히 이렇게 지금 150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놓으면서
실제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러면서 사례를 뭘 들고 있는가 하면 괴테가 파우스트 쓸 때 어떻게 했나를 얘기를 해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쓸 때 가만히 앉아서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쓰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예. 파우스트는 인류가 적어도 서구의 문학 작품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영적, 가장 영적인 작품이다라고 보통 평가되는 작품이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파우스트를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그 어떤 이 심오함, 그 광활함 이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압도되게 돼 있습니다. 압도되게. 프랑스에서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장엄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걸로 유명한 작가가 저기 빅토르 위고잖아.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대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은 하나의 세계다. 뭐 이런 평론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단 말이죠. 근데 레미제라블은 파우스트에 비하면 마치 저기 이게 아시아 대륙 전체하고 조그만 섬나라 일본 하나하고 비교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파우스트가 그만큼 광활하다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활하고 깊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은 사고의 힘이 빛나는 작품이에요. 영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작품인데 이 파우스트를 쓸 때 그 괴테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막 뛰거나 걸으면서 중얼중얼했대요. 막 뛰거나 걸으면서 중얼중얼하면 옆에서 그 시종이 따라다니면서 막 급하게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래 놓은 거를 모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예를 슈타이너가 왜 들고 있는가 하면 뛰거나 걷는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뛰거나 걸으면서 중얼거린다. 이거는 1, 2, 3번 중에서는 어느 행위에 속하나요? 예? 3번 행위인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걷거나 뛸 때 한 발 한 발 딛는 거 의식하지 않죠? 무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걷죠. 습관적으로 걷는 행위, 한마디로 의지를 강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의지는 인내력 지구력 아니라 그랬죠. 예, 습관적인 행위인데 그러면 요 행위에 의해 가지고 직관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강화된 직관력이 회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사고를 깨운다는 거예요. 형상적 인식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방향성이 맞다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에 예로 지금 파우스트를 들고, 괴테 예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발도 높은 모든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흔히 배울 때는 아까 제가 직수직으로 쓰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장꿈깨미라고 배우잖아. 그러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회전 방향이 거꾸로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엉키죠, 막. 머릿속에 엉킵니다. 애들이 발달할 때는 장꿈깨미로 발달하는 거 맞는데 의식의 흐름은 거꾸로다 말이죠. 이것도 이거 모순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원론에 충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원론에 충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양극, 대칭 계속 떠올려야 된다니까요. 양극, 대칭, 상승, 순환 이걸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과 밖의 질서가 다르다. 맞죠? 물리적 성작이 있는 거하고 정신적, 의식적인 과정하고 다르다. 대칭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거 밖에서 성장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에서 의식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잠이 드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데 나중에 중요해져요. 우리는 잠든 상태에서는 의식의 변화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의식의 변화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작용은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요. 깨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사회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요구에 의해서 혹은 심리적 강박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무자각적인 습관적 행위, 선입관 막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꿈꾸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꿈꾸는 상태잖아요. 꿈꾸는 상태고 잠들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가 막 혼재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꿈꾸는 상태를 딱 멈춰버리고 진짜로 잠이 들어버려. 잠이 들어보면 감각작용이 일단 스톱하잖아. 감각 자극이 스톱되잖아요. 그렇죠. 감각 자극이 스톱되는 그 공간에, 빈 공간에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감각 자극에 무자각적 반응을 하느라고 영의 활동이 침체가 돼 있어. 근데 감각 자극을 탁 놔버리면, 그래서 명상 관조를 할 때 기본적인 몸의 조건을 만들 때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감각 자극을 한편으로는 무화시키는 거고 한편으로는 예민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부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죠. 근데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과부자를 틀고 호흡을 일정하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주 조그만 변화도, 미세한 변화도 금방금방 느껴지거든요. 극도로 예민해지거든.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동시에 기계적 반응을 안 하게 되거든요. 기계적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숨 쉬는 거는 자각 못 하잖아요. 자각 못 하면 무자각입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으면 들숨 날숨이 다 의식이 되잖아. 이게 지켜봐지는 거잖아. 지켜봐지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민해져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 자극의 기계적 반응을 멈춰 세우는 거죠. 기계적 반응을 안 하고 의식적 반응을 한다는 거야. 감각 자극에. 그러니까 기계적 반응. 근데 평소에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기계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각 자극에. 감각 자극에 기계적 반응을 하느라고 명상 관조 상태가 전혀 아니죠.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일 때. 그리고 동시에 감각 자극을 지켜본다. 이게 불가능한데, 차라리 잠이 들어버리면 이 기계적 반응의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영이 활동하는 폭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이 활동하는 폭이 늘어나는 이 영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잠 속에서 에테르에서 이제 신지학도 계속 같이 가면 이제 에테르 아스트랄의 성질이 뭔지 계속 얘기할 텐데, 에테르를 통해서 각인된 정보를 아스트랄 쪽으로 토스해주고, 아스트랄 쪽에서 의식된 것을 에테르 쪽으로 심어버리고, 이런 순환작용을 시켜요, 영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자, 자전거를 타려고 혹은 수영을 하려고 우리가 책을 보고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해보고 했다고 쳐봐요. 이게 비유가 딴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비유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비유가 여러분들 듣기에 훌륭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유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전거나 수영을 열심히 배웠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전거나 수영을 배웠다는 사실도 까먹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 시켜보면 자전거나 수영 할 줄 알겠죠? 자기가 배웠다는 거 다 까먹었어요. 자기가 공부한 것도 다 까먹었어. 근데 능력은 남아. 능력이 남죠? 이런 게 영적인 겁니다. 이런 게 나중에 후대 유전이 돼요. 기억은 다 사라져도 능력이 남아요. 능력이 남습니다. 이게 각인이 됩니다. 영에. 이게 영에 각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있다 치고 몸으로 실습을 하는 게 있다 치고, 그러면 몸으로 실습을 함으로써 이론을 좀 더 알게 된 것도 있을 테고, 이론을 알므로써 몸으로 실천하는 게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작용이 있죠.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몸빵만 하든지 책만 열심히 팔면 뭐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없죠. 무슨 유의미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론만 안다거나 논리만 안다거나 실습만 한다거나 해서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아주 단순한 건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도의 문명적인 것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실습을 함으로써 논리가 강화되기도 하고, 논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실습 능력이 커지기도 하는 이 상호 교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실습을 함으로써 익혀지는 것은 일종의 에테르의 작용이에요. 이거는 에테르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를 굴리고 기억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아스트랄에 가서 바뀝니다. 감성과 이성을 이용한 것들은 아스트랄에 가서 바뀌고, 몸을 이용한 것들은 에테르에 가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정보가. 근데 문제는 이 정보가 순환이 돼야 되잖아.
순환이 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어떤 장애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언제 일어나냐? 잠잘 때 주로 일어난다. 잠잘 때. 그래서 잠잘 때 일어난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운동선수들은, 운동 좀 해본 사람들은 이거 압니다. 매일 열심히 푸시업하고 턱걸이 하는 게 힘과 그러니까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근육이 쉬어줘야 돼요. 쉬는 사이에 힘이 붙어요, 이게. 그리고 자는 사이에 힘이 붙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크냐? 잘 때 커요.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잘 때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서음미의 자시. 자시의 이 대기의 기운 속에서도 인간의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기운이 가장 세질 때예요. 그래서 자시에 자야 됩니다. 자시에 자야 되고 술시에 술 먹고 해시에 해롱해롱 하다가 자시에는 자고 이런 생활 리듬을 지켜줘야 술시에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좀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보세요. 물리적인 과정도 잘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과정도 잘 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정신적인 과정이 뭐냐 하면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상호작용이에요. 일단은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상호교환, 그 다음 이것의 결과물로서의 영적 각인, 여기까지가 잠잘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신비한 현상인 거죠. 따라서 어른의 잠하고 아이의 잠은 당연히 다르죠. 어른의 잠하고 아이의 잠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는 잠꿈겸증에서는 잠 쪽에 가까운 상태거든. 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은 아이가 의지적인 상태, 잠적인 상태에서 꿈적인 상태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학습시키고 뭐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기껏해야 우리가 애들한테 무슨 뭐 명상 관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결과부자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체험, 감성, 학습 활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잠에서 꿈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의지의 상태에서 감성의 상태. 그래서 많이 쓰는 의지교육이라는 말은 좀 쓰기 곤란한 말이고, 교육이란 의지적 상태에서 감성적 상태로의 사회적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감성화 교육인 거예요. 의지의 감성화. 의지를 감성화시키는 거. 이게 교육인 거지. 의지를 교육시키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용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반면에 성인들은 이쪽 부분에, 같은 차원 안에서라도 이쪽 부분에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교환 양식이나 질량이,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애들하고 어른하고 좀 다릅니다. 뭐 어른도 어떤 상태의 어른인가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개성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은 꿈에서 이렇게 치환을 시켜야 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아직 감각도 불안정하고 에터에 뭘 안 새겨놓은 게 별로 없는 애들은 왜? 치환시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치환시킬 게 별로 없고, 어른이 될수록 뭔가를 집중해서 할수록 치환시켜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덧붙이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슈타이너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발달 지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적인 그런 느린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정신병 내지는 병원 진단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100년 전에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아니다. 걔는 그냥 의지적 성향이 강한 거다. 우리가 흔히 우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지적 성향이 강한 거다. 그럼 이 의지적 성향이 강한 애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인간의 기질이, 사기질이 있죠. 이 사기질이 10세에서 14세 사이까지를 약간 좀 인터벌을 길게 두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단계하고 후단계하고 기질이 한 칸 이동합니다. 한 칸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뭐 다혈질이었다. 그럼 커서 담즙질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한 칸씩 이동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뭐가 더 주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예, 운동 방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슈타이너 왈, 어렸을 때 여간 우둔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병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단지 의지적 성향이 강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때, 어렸을 때 의지적 성향이 강한 이게 자신의 기질과 어울려가지고 커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병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뭐 얘를 최대한 감성적으로, 뭐 얘가 만약에 한마디로 잠드는 상태하고 꿈꾸는 상태 중에서 잠쪽 상태가 많이 가까우네. 얘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럼 얘 상태에 기초해서 그것부터 애하고 공감하면서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우둔하면 교사도 같이 우둔한 짓을 따라하면서 그 우둔한 정도의 속도에 맞추면서, 애가 우둔한데 내가 똑똑한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애하고 갭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슈타인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예,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예. 결국 교사의 역할이란 잠들어 있는 아이를 꿈꾸는 상태로 지금 이동시키는 건데, 이 잠들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바깥에 뭘 가지고 막 쪼는 게 아니고, 애의 잠들어 있는 정도에, 예, 맞추어가면서,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깨의 상태로 조금씩, 아니 꿈의 상태로 조금씩 이동시키라. 이게 교육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장국게임 얘기한 데에서 그냥 하나 덧붙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활동은 아이 때 강하다, 어른 때 강하다? 어른 때 강하다 그랬죠. 아이 때는 이 소스가 지금 충분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 중에서도 별일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어른들은 별일 안 일어나요. 교환시킬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강력한 이론 학습을 했다. 이거 아스트랄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드는 사이에 내가 머리로 이해했던 게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꾸로 내가 지금 개고생하는 어떤 몸으로 막 개고생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이래도 잠들고 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치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는 어른한테는 아무 일 안 일어나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어른한테는 아스트랄과 에테르의 교환을 일으키는 영적 활동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잘 자야 된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 잠 줄이고 과로하는 거. 잠 줄이고 과로하면, 예, 애써서 만들어놨던 성과마저도 자기 걸로 체화되는 게, 예, 지체돼 버린다. 지체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아, 역시 피로에는 우루사. 과로하면 안 된다. 아무리 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할 뿐 과로하면 안 된다. 과로가 내 몸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안 좋다는 거야. 영적으로 좋지 않다. 이 과로는 긴장을 낳고, 긴장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강박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적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발도르프 교사들 과로하면 안 돼요. 예, 칼퇴근하고요. 뭐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실천하자. 예, 흔히 우리가 발도르프 학교 교사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뭔가 약간 좀 피곤해 쩔어야 교사답다라고 하는 이상한 좀 문화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영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이 뭐 아주 고행을 하는 거하고 등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처님이 보여줬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많은 요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예, 그 고행이랑 온갖 몸으로 하는 고행이랑 고행을 다 해보고 이걸로는 안 되겠네 하고
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보리수 아래 앉았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고행으로는 안 돼요. 고행으로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것이 열심히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착각이다. 우리가 장군겜의 어떤 이 연관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실천적인 좀 지혜도 추론해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흐름들은 짚었습니다. 예, 뭐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저 그래프에서 3번에서 1번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이해를 말씀하신 치안이라든가 교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교환이라든가 교환을 3번에서 1번 영역으로 넘어가는 저 그래프의 순서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이쪽은 주로 잘 때 일어납니다. 잘 때 일어난다는 거. 그럼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고 잘 때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 꿈, 깸 이렇게 수직으로 써놨다 하더라도요. 요게 요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러면 요렇게 계속 요렇게 돌아가는 라인이 있고 안에서는 요렇게 돌아가는 라인이 있고 두 라인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반대 라인은 잠잘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세계는 단계적으로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형적으로 이어져 있다. 원형적으로 이어져 있고 양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양방향의 운동 중에 한 방향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일어나고 한 방향은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자는 걸 방해하는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역시 제일 안 좋은 거는 술 먹고 기절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성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